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4번은 61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기독학교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날이 있다. 언약학교의 교사 아침 예배. 매일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을 나눈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교사들이 공동체로서 회복과 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죄로 인해 생긴 분리와 분열이 공동체를 와해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출범하였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여야 하며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지속해야 한다고 나누었다. 그날따라 아침 예배에 평소에는 자주 참석하지 않던 교장 선생님이 맨 앞자리에서 내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선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다. 나는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날은 내가 그를 신뢰하기로 결정한 지 10몇 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여전히 관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는 함께 살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다. 성격도 좋아하는 것도 모든 게 다른 사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역 초기부터 갈등이 많았다. 그래서 생긴 어려움을 참고 또 참고 참아내기를 오늘까지 해오면서 지내왔는데 언약학교가 그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영적 에너지가 바로 예배에서 나오는 것임을 새삼 느꼈다. 사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바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지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그룹이 형성돼 있다. 암묵적인 구분과 나눔이 있다. 우리는 그날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기로 했다. 우리가 서로를 싫어할 이유는 1000가지가 넘지만 사랑해야 할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유로 인해 나는 평생을 걸쳐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상처받기를 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만큼 견디고 참았는데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나는 그날 또다시 교장 선생님에게 상처받기를 계속하기로 다짐하였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다. 선생님들 안에 그런 용납과 인내와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다른 이들도 알게 하는 길이란 걸 나는 믿는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괄호 열고 요한복음 13장 35절 괄호 닫고. 8년 만에 깜짝 파티. 2012년 10월의 어느 날이 기억난다. 아침부터 초등학교 괄호 열고 프라이머리 스쿨 괄호 닫고 담당 코디네이터 괄호 열고 교감 괄호 닫고 선생님이 오후 해야 할 프로그램 때문에 교장 선생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아마도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 교장 선생님과 뭔가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날 내가 예배에서 묵상하고 설교한 말씀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말하자면 적용점을 찾으려고 고민하던 참이었다. 그날은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눈치를 보고 있어서 내가 교장 선생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았다. 마침 그 무렵에 교장 선생님의 오토바이가 고장나 있었다.
그 문제를 풀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날의 적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은 내가 뭘 선물해도 전혀 고마워하거나 갚아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잘해준다 한들 잘해야 내게 떡 하나 줄 사람이다. 나와 마음이 잘 맞아서 내가 뭘 해주고 싶은 사람도 아니다. 그래도 그날은 그냥 그를 도와주는 것이 맞다는 게 말씀의 적용이자 결론이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교장 선생님이 오토바이 사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의 기분이 무척 좋아지셨다. 그날은 교사들을 불러서 줄 세우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학교로 돌아오면서 내가 선생님들을 위해 장한 일을 했다고 속으로 나를 칭찬하고 있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내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선교지에 온 지 무려 8년 만에 처음 받아본 것이었다. 생일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싶어 울컥했다. 그날 선생님들이 내게 생일 축하 인사를 한 것 중에 가장 뭉클하고 감사했던 말은 내가 그들의 영적 공급자로서 매일 설교를 해주었다는 점을 든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파트 2. 천국의 보화가 묻혀있는 땅. 5. 무질서 속의 공동체성. 대략 며칠간의 여행자라면 네팔 생활이 퍽 여유롭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 착각의 묘한 행복감은 고층 빌딩 하나 없는 카트만두에서 눈부시게 하늘 맑은 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히말라야의 눈 쌓인 산봉우리들이 찬란하게 보일 때 확신이 된다. 비록 포장 안 된 도로에 먼지와 꼬리를 무는 낡은 자동차들의 매연이 50년 전 서울처럼 휘날려서 목구멍이 칼칼하지만 네팔의 일상은 얼음이 산을 덮은 히말라야처럼 고요하고 묵직하다고. 네팔이 여유의 나라라는 건 북서부의 포카라를 관장하거나 단순히 산길을 걷는 트레킹 여행자에겐 확신을 넘는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네팔에 산 지 20년이 되어가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는 탓이다. 내가 사는 곳은 카트만두에 붙은 소도시 랄리푸르이다. 그러니 사실은 랄리푸르를 벗어난 적이 많지 않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사는 곳에서 가까운 파탄의 역사박물관도 2022년에 온 손님 덕분에 처음 들어가 봤을 정도다. 카투만두 풍경. 겨울엔 날이 맑으면 카투만두에서도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 파탄은 상가와 왕궁터가 이어져 있는 지역인데 랄리푸르의 옛 지명이기도 하다. 네팔 관광 화보집이나 여행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네팔 전통 건물이 많은 곳이어서 왕궁과 박물관을 함께 볼 수 있다. 네팔 여행자라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 1번지이다. 그런데도 지난 20여 년간 나는 파탄에서 가까운 랄리푸르 주택가의 언약학교 반경 몇십 리 안을 맴돈 편이다. 나는 카투만두에서 산다. 네팔에서는 랄리푸르를 서울 옆의 부평이나 용인처럼 생각해도 무방하다. 랄리푸르에 사는 사람이 외국인에게서 네팔 어디 사느냐는 질문을 받을 경우 카트만두에 산다고 답해도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 용인 시민이 서울에 산다고 말하면 거짓이지만 직장이 서울에 있을 경우 서울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 카트만두와 랄리푸르의 거리는 서울과 용인보다 가깝다. 랄리푸르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공항에서 차를 타고서 시가지를 잠깐 거친 다음 서울 청계천보다 조금 넓은 바그마디 강을 건너면 금세 들어서는 곳이다. 이 강은 주택의 하수가 그대로 모이는 곳이라 과거의 청계천과 유사하다. 어쨌든 네팔에서 카투만두와 랄리푸르를 구분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은 랄리푸르는 몰라도 카트만두는 다 알기에 나도 그냥 카트만두에서 산다고 말하는 게 편할 뿐이다. 공항에서 랄리푸르까지 그리 멀지도 않다. 하지만 초행이라면 상상외로 복잡한 교통에 우선 놀라고 시간도 제법 걸려서 멀다고 느낄 수 있다. 그 길 위에 한국산 자동차가 생각보다 많은 걸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 것이다. 파탄의 풍경, 카트만두 랄리푸르에서 상가와 고궁, 박물관 등이 이어지는 곳이다. 네팔에는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인도 법인이 만든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인도차와 일본차 못지않게 많다. 인도에서 판매 1위인 자동차는 마힌드라인데 한국 브랜드 자동차가 부동의 2위이던 타타를 최근에 앞서고 있다. 인도 차량은 상대적으로 저가인지라 국가별 자동차 시장 규모에서 세계 5위인 인도에서 실제로는 한국 차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영향으로 네팔에도 현대와 기아 로고가 붙은 차가 많은 편이다. 네팔에선 차량 가격이 매우 비싸다. 새 자동차의 가격은 한국에서 사는 것에 비해 거의 2배이다. 자동차는 부자들이 타는 것이라는 개념 때문인지 차량 가격 대비 약 100%의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옛날 한국에서도 자동차가 생산되기 전에 자동차 보유세를 차량 가격만큼 부과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도 그런 개념이다. 대신 오토바이는 세금이 적어 외국과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거리에 오토바이와 스쿠터가 많다. 나도 출퇴근할 때는 주로 스쿠터를 탄다.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교포들도 스쿠터를 애용한다. 자동차 가격이 비싸서 차가 적을 것 같지만 도로는 늘 막히고 의외로 새 차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거리를 달리는 차량의 대부분은 중고차이다. 수령이 30에서 40년 된 차가 흔하다. 굴러만 갈 수 있으면 엔진까지 고쳐서 탄다. 규칙을 지킬 거라는 기대는 금물. 네팔 도로의 교통문화는 독특하다. 일단 차량의 핸들이 인접국가인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은 것에 영향을 받아 우측에 있다. 아직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라 차선이 없고 있더라도 잘 지키지 않는다. 누구라도 차선을 지키거나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서로 기대하지 않는다. 길이 막히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경우마저 있다. 보행자들도 마찬가지여서 무단횡단이 다반사다. 오토바이도 알아서 피해 다닌다. 신호등이 생기기 시작한 건 최근 일이다. 이런데도 신기하게 교통사고가 많은 편이 아니다. 어쩌다 사고가 나면 큰 뉴스가 되지만 단순한 접촉사고도 드물다. 무척 무질서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나름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로 매우 신기하다. 카투만두 시가지의 도로는 매우 단순하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대로가 하나뿐이다. 그 대로를 중심으로 웬만한 간선도로, 괄호 열고 골목길, 괄호 닫고는 다 연결된다. 이 대로가 도시를 관통한다면 링로드는 카투만두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이다. 여기도 차선이 불명확하긴 하지만 편도 4-5개 차선에 달할 정도로 넓은 길이다. 그 길의 바깥은 시외, 그 안은 시내로 구분한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차로 2분만 가면 그 길이 나온다. 도시를 관통하는 대로와 그 주변 골목길들은 물론이고 링로드를 운전할 때도 유의할 점은 같다. 앞에 가고 있는 차의 운전자나 맞은편에서 오는 차의 운전자가 규칙을 지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나는 규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하지만 남들도 그러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당황하고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기도 한다. 하지만 네팔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에 사람의 규칙대로 움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방어 운전과 돌발 상황을 생각한다.
따라서 오히려 사고가 적은 편이라는 결론이 신기하다. 이처럼 독특한 교통문화 때문에 네팔에 처음 온 사람들은 내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서 겁을 내고 교통체계의 무질서에 혀를 내두른다.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운전하고 사느냐고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이걸 나는 연력학 제2법칙을 들어가며 이 나라의 무질서 속에 존재하는 질서가 있다고 폼나게 설명한다. 그건 여기에서 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의기양양하게 덧붙인다. 나는 네팔의 도로교통 문화가 이 나라 사람들의 공동체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네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이다. 네팔에서 얻은 지혜. 2012년 나를 만나기 위해 네팔을 방문한 나의 교육학 석사 논문지도 교수님 괄호 열고 프로프. 잔 시몬슨 괄호 닫고께 복잡하고 규칙 없어 보이는 네팔의 교통 속에 존재하는 상호 이해 괄호 열고 뮤튜얼 언더스탠딩 괄호 닫고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다. 그것이 교수님에게 통찰력을 주었나 보다. 네팔을 다녀가신 다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서 들은 네팔의 교통체계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곤 하신다. 그 내용을 당신의 블로그에 쓰셨는데 의역하여 옮긴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네팔 문화를 통해 매우 놀라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괄호 열고 2012년 당시 괄호 닫고 인구가 270만 명이 넘는 대도시 카트만두의 교통을 실제로 경험하고서 얻은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려는 이야기는 초현실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읽을 때 마치 비디오를 본다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대부분 돌과 흙이며 멋지게 포장된 길도 덜어 있지만 파인 곳도 많습니다. 큰 도로는 5개에서 8개 차선에 해당할 정도로 넓지만 선이 표시되지 않은 비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승용차, 트럭, 밴, 오토바이, 자전거와 보행자가 도로에 뒤섞여 있습니다. 보도나 갓길은 거의 없습니다. 교통량은 놀랍게도 많아 범퍼와 범퍼가 거의 부딪힐 정도이고 차선이 명확하지 않지만 차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도로 표지판, 신호등, 정지 표시가 없습니다. 괄호 열고 신호등은 교수님이 다녀가시고 10년쯤 지나 생기기 시작했다. 괄호 닫고 사람들은 오직 경적으로 서로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진, 괄호 열고 진실로, 괄호 닫고 이런 네팔에 있는 동안 교통사고가 난 일은 없었습니다. 교통법규는 있긴 하지만 괄호 열고 잘 지키지 않아, 괄호 닫고 없다시피 하며 상식적인 상호 이해만 있습니다. 자리를 찾은 곳에 주차하거나 괄호 열고 거리에서 만난, 괄호 닫고 친구와 이야기하기 위해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차가 언제든 주차하려 하거나 끼어들기를 하거나 어디로든 방향을 틀 것이라고 가정하고 주위를 살펴 운전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운전할까요? 그들은 거리에서 무언의 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괄호 열고 다른 운전자들, 괄호 닫고 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양보한다든지 양보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의도를 말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는 횟수를 알아야 합니다. 수신호나 헤드라이트의 신호를 따르며 크기가 다른 차량을 존중합니다. 괄호 열고 소형 차량이 많은 네팔에서는 중대형 차량이 소형 차량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괄호 닫고 그것은 모두 협력과 의사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공간을 공유합니다. 괄호 열고 진이 운전하는 차에서 괄호 닫고 나는 승객이었지만 마치 운전하는 비디오 게임을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차 밖으로 떨어지거나
벽에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차를 탈 때 눈을 감고 쉬어야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유쾌했습니다. 지는 계속해서 괄호 열고 도로에서 보는 것과 같은 괄호 닫고 정신이 괄호 열고 이 나라에 괄호 닫고 문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전반적으로 매우 가난합니다. 거리에서 모닥불로 저녁을 요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시는 오후에 일찌감치 폐쇄됩니다. 하지만 거지나 노숙자가 없고 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집과 사람들은 도둑과 강도를 거의 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살핍니다. 저에게 이 발견이 아름다운 이유는 제가 교육에 관해 교사들과 공유하려 했던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와 판단과 통제에서 협력과 공유하기로 생각을 바꾸어 더 깊이 사고하고 참여하며 학습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논문 지도 교수님과 2012년 네팔을 방문하신 시몬슨 교수님과 드림 가든에서 나는 이제 서구 이론가들을 제쳐두고 네팔 문화를 괄호 열고 교육 이론에 괄호 닫고 예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괄호 열고 그렇게 한 결과 괄호 닫고 교사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괄호 열고 긴장했던 괄호 닫고 몸이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 괄호 열고 thinking 괄호 닫고 을 구분하고 제거하려는 현대의 목표주의나 결과주의의 방식을 따르기보다 네팔의 교통문화, 즉 네팔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업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서 괄호 열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괄호 닫고 배웠습니다. 6. 네팔이 아름다운 이유. 교통문화를 통해 네팔 문화와 공동체성을 설명했으니 네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고 싶다. 네팔의 정치는 대통령과 수상이 있는 공화정 체제이다. 대통령은 왕이 없어진 대신 생긴 상징적 자리이다. 결정권은 주로 수상에게 있다. 네팔 정치 제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이다. 수상은 주로 남자가 하지만 여자가 할 때도 있다. 대신 수상이 남자면 대통령은 무조건 여자가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남녀평등 사상이 강해서이다. 국회의원도 반드시 몇 % 비율로 여성이 되어야 한다. 여성 정치인이 단순한 얼굴 마담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할과 권한을 가진다. 그만큼 네팔은 시민의식이 높다. 민주화와 더불어 선진국의 정치사회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시민의식도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NGO 활동도 활발하다. 남녀평등과 시민의식은 교육에도 영향을 주었다. 네팔의 교육열은 매우 높다. 자원도 농사지을 땅도 부족하고 관광 수입 외에 별다른 산업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 살 길은 교육뿐이라고 본 것 같다. 내가 학교에서 느끼는 네팔 사람들의 교육열이 실제로 그렇다. 시골 사람들도 아이는 다 학교에 보낸다. 글자를 배우고 교육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네팔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있는 인적 자원이다. NGO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네팔이 가장 많은 교육 지원과 투자를 받았다. 그 결과 문맹과 문해력도 가장 단기간에 극복했다. 급진적 도시화와 교육열.
네팔의 교육열이 높아지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무래도 왕정시대의 종말일 것이다. 그 이전은 왕족의 자녀들만 학교를 다닐 수 있던 시절이었다. 그들의 학교는 영어로만 가르쳤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 교육이 보편화되었고 평민들을 위한 공립학교 교육도 왕족이 받던 방식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종의 신분 상승 기분을 느낀 것 같다. 그래서인지 네팔에서는 상류층과 지식인일수록 전통 네팔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시장 골목의 아주머니도 영어를 할 줄 안다. 관광지로 유명한 어느 나라보다 여행객이 영어로 소통하기 편한 나라가 네팔이다. 이건 단순히 외국 문화를 흉내낸 것이 아니다. 정치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다. 네팔의 사립학교에서도 영어로 가르치는 문화가 일찌감치 자리 잡았다. 네팔 사람들이 다른 제3세계 나라들과 달리 교육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도 특이하다. 여성도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다는 듯 정착되었다. 그래서 여성 교육률이 가장 단기간에 높이 오른 나라가 또한 네팔이다. 유산 상속도 남녀가 평등하다. 과거에는 딸에게 유산을 주는 법이 이 나라에 없었는데 지금은 동일하게 주도록 법이 바뀌었다. 이 모든 게 최근 10에서 20년 사이에 변한 것이다. 도시화도 급진적이다. 뜨거운 교육열이 도시화를 촉진시킨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2000년대에 급속도로 증가한 도시화로 인해 2023년 현재 카투만두의 인구는 32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6번째로 꼽힐 만큼 좁다. 도시 풍경은 여전히 60년대의 서울과 비슷하지만 최근엔 해외 관광객을 위한 호텔로 쓰기 위해 현대식 고층 빌딩도 지어지고 있다. 거리엔 테슬라 같은 최신형 자동차도 가끔 다녀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카투만두의 인구가 밀집되는 깔닥은 아무래도 시골에서는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로 와야 미래를 그려볼 수 있고 가족 중 누군가 먼저 정착하면 따라와서 사는 것, 한국의 과거 모습과 비슷하다. 서양 문화와 전통 문화의 조화. 네팔의 의복 문화도 왕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네팔 남자 성인의 전통 복장이 언뜻 보면 한복 같은데 겉옷 모양은 양복 정장을 닮았다. 원래 겉으로는 양복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오래전에 네팔이 영국 빅토리아 왕을 만나러 간 일이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영국의 유명 양복을 한 벌 선물했다. 왕이 네팔에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 양복을 전통 복장 위에 걸쳐 입었다. 한국 남자가 한복 위에 양복을 걸친 모습을 상상하면 딱 맞다. 그 모습을 담은 사진이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자연스럽게 네팔 남성들의 정장 패션이 된 것 같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아예 네팔 전통 옷감을 사용해 겉옷을 양복처럼 만든다. 영국식 복장 문화가 네팔식으로 토착화된 것이다. 네팔 문화에는 이처럼 서양, 특히 영국의 문화가 이식돼 네팔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다.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4번은 80페이지에서 끝났습니다.